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평소 쇼핑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도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플랫폼 이름은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유명 배우를 모델로 내세우고 초저가 상품 판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중고 이커머스 업계가 국내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이유는 뭘까요? 문제는 중국을 통해 들여오는 직구 상품들이 늘면서 소비자 민원도 늘고 있다는 건데요. 어떤 상황인지 잠시 뒤 경제 포커스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단골 소재가 있죠. 큰 일을 겪은 주인공이 갑자기 기억을 잃어버리거나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실제 다중인격인 캐릭터가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만일 이런 일들이 현실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걸까요? 궁금하신 분들 오늘 라디오 심리극장 코너에 귀 기울여주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다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바 들으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오늘로 한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서울대와 의대 이제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잇따라 회의를 열고 이 사직서 제출을 비롯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일단 의대 교수들 일부가 사직서를 내겠다고 밝힌 시한이 25일이거든요. 오늘은 빅5 병원 교수들 그리고 서울대 연대 의대 교수들이 잇따라 회의를 열고 이 사직서를 제출할지 어떤 향후 대응 방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대단한 겁박이다라면서 강한 유감을 표했고요. 또 교수들 역시도 업무 개시 명령 대상이다. 이렇게 행정처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집단행동 문화 고리를 끊기 위해서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하겠다. 다시금 강조를 했습니다. 네. 국내 공공의료를 총괄하는 기관이죠.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어요. 네, 맞습니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비이성적 대응을 언급한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가 성명서를 냈어요. 의대 증원은 파국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이에 대해서 주영수 원장은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밝힌 거고요. 주 원장은 결국에 환자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우리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단체 행동을 하겠다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조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오라고 호소를 했고 또 의사라는 직업은 국가로부터 면허라는 대단한 독점적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책무를 다할 때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빅5 병원장들과 만나서 의견을 듣고요. 내일은 국립대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집단행동을 거두고 전공의들을 설득할 것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개원이마저 집단행동 움직임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집행부 모임을 가졌는데요. 이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 산하협의회입니다. 개인병원 의원 운영하는 사람들이고요. 아직 협의회 차원에서 결정한 사원은 없고 또 집단 유진까지는 생각하고 있진 않다. 이 정도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다만 이제 준법 진료를 두고 투쟁을 할지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준법 진료는 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걸 지키자 이런 얘기인데 우리 직장인들 생각할 때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초과할 수 없게 이렇게 규정이 돼 있으니까 의사들도 이걸 지키겠다 하는 건데 네. 요게 근데 현실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자영업자잖아요. 지금도 개원병원 의원 같은 경우에 진료시간 토요일에 진료를 하는 병원도 그거는 원장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강제성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또 야간과 주말 진료를 하면 정부로부터 가산된 수가를 받고 있습니다. 개원할 때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토요일 운영도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래서 이게 진료 시간 축소에 대한 투쟁이 현실적일지는 좀 가능성이 커 보이진 않고요.
개원의협의회는 또 다른 걸로 또 이제 전공의들이 일자리를 못 구하고 병원을 떠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뭐 취업을 못 시켜주고 있다 보니까 어떤 합법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이런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정부는 의료 수가 개선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의대 정원 확대 없이 의료 수가를 올린다면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를 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수가 조정 주기를 기존에 6, 7년 걸리던 걸 2년으로 단축한다는 방침이고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불균형을 개선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필수 의료 분야의 난이도와 시급성 등을 반영을 해서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분만 인프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미 올해 초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분만 수가, 또 안전분만 수가 이걸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확대를 하고 다른 분야로도 넓혀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어린이 병원에는 사후 보상을 지원을 하고 병원 간 협력을 위한 심혈관 질환 협력 네트워크 보상 시범 사업도 확대를 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렇게 해서 의료 수가만 올리고 정원은 늘리지 않는다면 건보료가 큰 폭으로 오를 것이다. 정부는 일단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 비용을 조사를 해야 그걸 토대로 수가를 또 산출을 하고 하는데 지금 이 비용 조사 체계가 지금까지는 연구 보고서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걸 좀 벗어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 비용 분석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서 여기에는 의료계도 참여를 하고 또 비용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라는 방침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면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의 SNS 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이런 나라에 살기 싫어서 소아과 의사 한 명이 용접을 배우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발언이 나왔을 때 국민들 반응도 썩 좋진 않았는데요. 대한용접협회가 부적절한 발언이다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용접협회 회장은 어디 지나가다가 볼 때는 단순하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다들 노하우와 실력이 쌓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네. 노력 여하에 따라 다르겠지만 숙련공이 되려면 최소 5년은 일을 해야 되고 훈련원에서 몇 달을 교육받아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의사들이 언제 배워서 기술자가 되겠느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이 사실 어떤 용접공 비하 발언이라든가 선민의식 이런 그런 후폭풍까지 받았는데 그러자 이면택 회장은 용접공 비하 논란은 언론이 부추긴 것이다. 이건 기자들이 잘못한 것이고 비하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의사가 의사 못하겠다고 변호사 하겠다고 로스쿨 준비하면 이것은 변호사 비하일까 아닐까 이렇게 또다시 글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이는 건 뭐 해석의 여부는 큰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계속 좀 의사단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말들로 인해서 또 국민 정서를 건드리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지난 2022년 화물연대 발동했던 업무 개시 명령이 국제노동기구가 규정한 결사의 자유협약을 침해한 것이다라는 판단이 나왔는데요. 그럼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에 발동한 이 업무 개시 명령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일단은 그 ILO가 권고안을 채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노동계에 손을 들어준 건데 이 일은 2022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갑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기억하실 텐데 당시 화물연대가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했었죠. 그리고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이걸 결사의 자유협약 위반에 해당한다라면서 진정을 낸 거예요. 이번에 ILO 산하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권고안을 낸 게 자영업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그들의 이익을 높이고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단체 교섭의 원칙을 충분히 보장을 해줘야 된다. 또 업무 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좀 이번 권고를 좀 해석에 축소를 하는 것 같아요. 협약 위반을 언급한 내용은 없다라는 입장이고 또 권고는 권고일 뿐이지 법정 구속력이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특히나 이 화물연대의 경우에는 사실 어떤 조직이라고 보기보다는 개인 사업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산발적으로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설립 신고를 통해서 노동조합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서 법적 보호를 받는 노조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정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 형사처벌, 업무 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형사처벌하지 말라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이번에 그 화물연대 파업의 형사 제재가 이루어진 사례는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해서 제재가 들어간 게 아니고 네. 그 과정에서 불법 폭력이나 강압에 대한 제재였다. 이런 부분도 정부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번에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온 게 이번에 의료 사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좀 눈길이 쏠리는데 전공의협의회도 또 ILO에 개입을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번 의료 사태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중론입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문제 제기 절차부터 다른데 화물연대는 진정을 제기를 했고요. 전공의협의회는 개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개입이라고 번역이 되면 조금 더 강제성이 있어 보이지만 의견 조회의 의미가 더 강하다라고 정부는 보고 있고요. 또 화물연대는 결사의 자유 조항을 문제 삼았지만 전공의들은 강제 노동 금지를 얘기하고 있어서 화물연대하고 크게 다른 점은 파업권 침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조금 복잡한데 네. 일단 정부는 제일 큰 거는 전공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 생명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거는 강제근로의 제외 요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죠. 네, 오늘 오전 7시 44분께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고 오전 8시 21분께 한 발을 더 발사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새 미사일 모두가 최대 고도 약 50km, 북동쪽으로 비행거리 350km를 비행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두 번째 발사고 지난달 발사 이후에 한 달여 만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밖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를 했고요. 역시나 이 우리나라에서 지난주까지 진행했던 한미 연합 연습에 대한 반발로 해석이 되는데 네. 의외로 이 한미 연합 훈련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도발이 없었어요. 이런 발사가 없다가 훈련 끝내고 나흘 뒤에 발사를 한 건데 지금 한미 군 당국은 정확한 재원 등을 분석하고 있고요. 또 4월 달이 되면은 김일성 생일 비롯해서 대형 기념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조만간 또 다른 도발이 있을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 관영 매체가 주 쿠바 북한 대사의 귀임 소식을 보도했는데요. 우리와 쿠바의 수교가 영향을 준 걸로 봐야겠죠? 여러 가지 아무래도 타이밍이 그렇다 보니까 네. 그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일단 그 쿠바 대통령실 SNS 관영 매체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마철수 주 쿠바 북한 대사가 쿠바 대통령을 접견을 하고 둘이 마무리 인사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쿠바 대통령이 자신 SNS에 두 사람이 만난 모습의 영상을 짧게 게시를 하기도 했는데요. 두 사람이 어떤 자매국이다. 또 지원과 연대를 하겠다. 변함없는 우정에 의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서로 연대를 언급하고 쿠바 외교부에서는 우호 훈장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에 대한 국가에 대한 우호를 강조를 하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교체되는 수순인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에 한국과 쿠바가 수교를 한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좀 민감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교체인 거죠. 그 때문에 교체 배경에 한국과의 수교가 영향을 미친 거 아니겠느냐라는 관측이 제기가 되고 있지만 다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마철수 대사가 2018년에 임명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전임자도 4년여간 머물렀었고 그럼 마철수 대사는 6년 있었으니까 그걸 감안하면 좀 통상적인 일정에 따른 교체일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오늘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죠. 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오늘 서울에서 오찬을 겸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어제 한국을 방문을 했는데요. 이번 회담은 지난달에 조태열 장관이 미국에 갔을 때 워싱턴 DC에서 두 사람이 만난 뒤에 19일 만에 열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두 사람이 세 번째 대면 협의를 갖게 됩니다. 외교부는 이번 회담에서 자유, 인권, 법치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의 민주주의 협력 방안, 또 한미 동맹 강화 방안, 한반도 글로벌 정세 등 상호 공통 관심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특히나 최근에 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자동차 이런 대북 제재 결의 위반 물품을 선물하기도 했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두 사람이 만나면 북핵 미사일에 관련한 한미 공조 방안 더불어서 이런 북한 러시아 관계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오늘 서울에서 개막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도로 2021년에 출범한 회의체입니다. 그 민주주의 정상들끼리 모여서 글로벌 의제를 논의한다라는 자리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등을 견제를 하면서 어떤 새로운 패권 구도를 형성하는 그런 성격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오늘부터 20일까지 사흘간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개최를 하는데 윤 대통령 환영사를 시작으로 해서 윤 대통령은 마지막 날에 그 본회의에서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세션을 주재합니다. 방금 전에 개막식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신기술이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개인과 사회 안전을 지켜줄 수 있도록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총선을 앞둔 정치권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작업이 마무리됐는데요. 보수 정당이 전국 254개 지역구 모두의 후보자를 낸 건 16년 만이라고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호남 같은 경우에는 공천 후보 찾기도 힘들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다 배치를 하면서 16년 만에 전국 모든 선거구에 후보구를 내게 됐고요. 후보자 면면을 좀 보면 평균 나이 57.57세로 나왔습니다. 60대가 126명, 50대가 88명, 40대가 29명, 30대가 11명. 청년 비중이 굉장히 적어요. 네. 40대 이하가 16%가 되지 않는데 지난 총선 때 20%에 육박했던 거에 비해서 낮아졌고 40대 이하 후보 대부분이 험지로 배치가 됐습니다. 전체 후보의 87.4%가 남성입니다. 222명이 남자고요. 32명이 여자인데요. 또 현역 교체율도 35.1% 기록을 했는데 이게 애초에 공관위가 제시했던 목표가 35% 불가리였는데 거기에는 겨우 맞췄죠. 그리고 초재선 교체율이 중진 교체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총선 때 현역 교체율이 43.5%였던 거에 비하면 8.5%포인트 떨어진 수치입니다. 그리고 또 친윤 핵심인 권성동, 윤한홍, 이철규 의원 등이 단수 공천을 받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친윤 불패였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그에 반해서 개파색이 옅은 비주류 의원들은 험지로 재배치가 대다수 됐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종섭 주 호주 대사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어요. 네, 이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주 호주 대사로 임명돼서 출국한 것은 피의자 도피성이 강하다라는 게 민주당 입장인데요. 네. 그래서 이번 특검 법안은 이종섭 대사가 출국하는 과정의 전반을 밝히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한 법무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과 탄핵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도 귀국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수도권 위기론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 악재로 작용할까 봐 여당 내 긴장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안철수 의원 비롯해서 선대위 안에서도 조치를 촉구하고 있고 각 후보자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 공수처의 수사 일정을 조사 대상자에게 맞출 순 없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당 내부에서도 공수처 수사 일정을 일일이 맞출 수 없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즉각 귀국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거 그러면 대통령실 반응에 따라서 다시 또 윤석열 한동훈 갈등으로 비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것도 조심스럽게 제기가 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여당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공수처 관계자 등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번 고발은 아무래도 대통령실에서 좀 선거 개입,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좀 일축하는 것의 일환으로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좀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한동훈 위원장이 귀국을 거론을 하자 일단 이종섭 대사는 내일이라도 귀국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대통령실은 대응에 고심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도 오늘 또 새롭게 나온 발표는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서 소환도 안 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들어와서 마냥 대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러니까 공수처 소환 없이 자진 귀국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다. 이렇게 일축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오전 정체는 점심시간에 접어들면서 서서히 풀려가고 있지만 곳곳으로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면으로 상일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3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이 여파바다 하남분기점부터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청기요금소 부근 4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는 여전히 호법분기점에서 모가 사이로 지나는 차량들이 많고요. 이후 진천터널 부근에서는 작업 여파받아 차량들 서행합니다. 이 반대 하남 쪽으로도 이 진천터널 일대로 정체고요. 이후 산곡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는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통영 대전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생초 부근 2차로에서는 화물차 단독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당신의 귓거로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이죠. 세상의 모든 지식, 월요일 경제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KBS 박혜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이 초저가 상품을 앞세워서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공습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기세가 대단한데요. 박혜진 기자도 혹시 이용해봤나요? 저는 사실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 알리, 테무 이건 아직 이용을 안 해봤고요. 네. 그 전에 사실 많이 썼던 게 타오바오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제가 그거를 사용을 해봤는데, 근데 그거는 주문을 하면 한 2, 3주가 걸려요. 잊고 있어야 돼요. 잊고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근데 너무 싸긴 하니까 좀 주문을 해봤는데 배송료도 비싸고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한 번 제가 무슨 그 블러스 같은 걸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와서 입어보니까 배꼽이 다 보이는 거예요. 거의 크롭 티셔츠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누구 줄 수도 없고 해가지고 그대로 이제 처분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간간히 싸고 좋은 제품은 있기는 했거든요. 근데 저도 하도 너무 핫하니까 알리나 테무 이런 게 어플은 다 깔아놨어요. 깔아놓고 아직 주문은 안 하고 있다가 어제 마침 진짜 남편이 그거를 사보고 싶다는 거예요.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무를 이제 본인이 거기서 이제 주문을 하는데, 양말 5켤레 사는데 3,600원. 그리고 무슨 운동한다고 티셔츠 사는데 2개 10,000원. 해서 무료 배송인데 15,000원이 안 나온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어떤 제품이 왔을지 궁금해지는데. 아직 이제 오진 않았는데 근데 저도 옆에서 이거 뭐야? 이렇게 하면서 보다 보니까 진짜 사고 싶더라고요. 혹시 이용해보셨어요? 저도 타오바오는 해봤는데 그래도 오늘 그 얘기 한다고 해서 저도 알리익스프레스 한번 까서 좀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진짜 싸요. 뭐 1,000원, 2,000원대 제품이 너무 많아요. 조만간 주문하겠다 싶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쇼핑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쇼핑 플랫폼 뭐일 것 같아요? 쿠팡? 맞아요. 그럼 2위는? 2위는 모르겠네요. 그렇죠. 저도 이거 되게 고민했는데 금방 말했던 알리익스프레스가 지난달에 2위를 했대요. 네. 이용자 수가 818만 명이고 11번가를 제치고 2위를 한 거고, 딱 1년 전이랑 비교해서 알리 이용자 수가 2배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지난해 7월에 한국에 출시가 됐는데 11번가에 이어서 4위를 차지했고요. 네, 반면에 그 11번가는 1년 전보다 이용자 수가 208만 명이 줄었고 5위인 지마켓도 102만 명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물론 이 알리가 그 쿠팡 그 1위랑 격차가 아직 크기는 한데 그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 유행어가 있어요. 알리지옥, 테무지옥. 거의 막 개미지옥처럼 들어가면 못 빠져나온다는 뜻이에요. 계속 뭐 사게 된다 이런 건데, 실제로 지난해 중국에서 온 전자상거래 물품 건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봤더니 70%가 넘게 늘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통관된 전자상거래 물품을 봤더니 36.7%가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이 말이 해외 직구 전체 늘어나는 규모보다 중국발 직구 규모가 더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셈입니다.
아무래도 저렴하니까 많이 이용하는 거겠죠? 이게 뭐 계속해서 강조했지만 가격이 싼 게 정말 극장점이에요. 이제 국내 쇼핑 앱에 비해서 뭐 어떤 제품을 보면 뭐 10분의 1 가격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현재의 싼 값에 다양한 제품군을 박리담회식으로 판매를 하는 거고, 또 사실 요즘 물가 너무 비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무지출 챌린지 이런 것까지 유행하고 있는 네. 그런 시대다 보니까 이 가성비 따지는 소비 경향에 이 알리 테무가 좀 들어맞는 거죠. 지금 이 경향에. 그리고 사실 그 중국 직구라고 하면 그동안 뭐 배송 지연 이런 것들이 제일 걸렸는데 네. 요즘은 그것도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오바오 이런 거 막 2, 3주씩 걸렸다고 하면 이제는 배송이 너무 빨라져가지고 거기다 배송비 같은 경우도 무료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도 싸고 배송도 어렵지 않고 더군다나 요즘 또 좋은 게 그 알리나 테무가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테무 같은 경우에는 알리보다 더 싼 걸 강조하면서 모든 주문 무료 배송, 뭐 90일 이내 무료 반품 이런 키워드를 내세우고 있고, 알리는 또 초저가 전문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7일 이내 도착을 보장한다, 무료 배송 뭐 이런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놀랍잖아요. 어떻게 무료 배송 가능한가? 그러니까요. 근데 이것도 보면 무슨 국제연합 산하기구의 만국 우편연합이라는 우편 체계를 이용을 해서 이걸 이용하면 거의 무료로 보낼 수가 있대요. 이 알리 테무에서.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워낙 이제 제품이 많잖아요. 생산하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 그러니까 뭐 엄청난 탁송 물량 미천으로 해가지고 물류업체 배송 단가를 낮추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또 뭐 유튜브 이런 거 하시다 보면 마케팅도 되게 많이 보지 않나요? 뭐 그쵸. 테무 같은 것도 보면 억만장자처럼 쇼핑하기 뭐 이런 글이 계속 뜨고, 그 알리 같은 경우에도 마동석 씨 나와가지고 계속 광고하고, 거기다가 이제 알리 같은 경우는 이게 보셨다고 하셨으니까 거기 보면 K베뉴라는 채널이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 이제 한국 업체 입점을 위해서 이게 만든 건데 한국에서 배송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입점하는 판매자한테는 수수료까지 면제해주겠다, 이런 파격적인 혜택까지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진짜 국내 유통업체들이 좀 긴장해야겠어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뭐 사실 쿠팡이랑 알리랑 1, 2위지만 격차가 좀 크긴 하잖아요. 아직까지. 네. 그렇지만 속도를 보면 무시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알리가 463만 명 이용자를 이제 1년 만에 늘린 건데, 근데 네. 쿠팡은 그에 반해서 57만 명 늘리는데 그쳤다고 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모기업인 알리바바 그룹이 좀 한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뭐 1조 원 넘는 투자 계획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올해 안에 국내 5만 4천 평이 넘는 통합 물류센터 지을 거라고 했거든요. 그게 축구장 25개 네. 규모예요. 네, 이렇게 되면은 물류센터까지 국내에 짓는다. 그럼 상품 배송 기간 더 단축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리 경쟁력 더 강화될 거다, 이런 이제 기사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근본적으로 알리 테무는 중국산 초저가 직구 제품을 판매하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물건이 관세나 KC 인증 없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똑같이 이제 중국산 물건 수입해서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유통업체들은 관부가세를 붙여요. 그리고 인증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원가의 마진을 30% 정도 붙여서 파는데, 그러면 이미 이제 중국 직구하는 제품이랑 가격 경쟁력이 네. 떨어지겠죠. 네, 이런 이유 때문에 뭐 아예 그냥 알리에서 물건 싸게 산 후에 뭐 본인이 마진을 붙여서 쿠팡이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이런 플랫폼에서 재판매하는 사례도 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1, 2만 원 수준의 어떤 저가 소비재를 취급하는 중소 유통업체 위기감은 커지는 중이라고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일단 뭐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좋긴 할 텐데 문제도 많다고요. 근데 이게 계속 얘기가 나왔어요. 뭐 테무깡 한다, 뭐 알리깡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10가지 오면은 10개 주문해서 오면은 이제 막 여러 가지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뭐 한두 개 정도만 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꽤 많았었거든요.
저희 뭐 뉴스에서 보도하기도 했었는데 의자 주문했는데 같이 주문했던 장난감만 왔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환불 요청에도 절반만 현금으로 돌려주고 나머지는 쿠폰으로 지급하기도 하고 또 무슨 19금 선전성이나 뭐 유해성 심한 상품까지 마구잡이로 판매하고 있고 또 가품 시비 논란 이런 것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도 최근 규제를 좀 강화하겠다고 나선 상황이죠. 네, 이게 공정위가 뭐 이게 계속 이제 뭐 환불 문제라든지 뭐 이런 뭐 가품 문제라든지 이런 게 계속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공정위도 이제 한국 법인인 알리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현장 조사를 했고요. 네.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주였죠. 관련 대책도 발표를 했습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 뭐 이런 이름으로 발표를 한 건데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에는 국내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아무리 불만을 얘기를 하거나 피해를 입더라도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어요. 네. 이제 국내에 없으니까. 근데 앞으로는 이 법을 개정을 해서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무조건 지정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 어떤 주소라든지 영업소가 없어도 이 법상으로 소비자 보호 의무를 좀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건데 이게 사실 쿠팡이나 지마켓 같은 국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물건을 사면은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달라고 이제 소비자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꽤 잘 됐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됐던 그러니까 뭐 알리나 테무 같은 건 그게 잘 안 됐었기 때문에 그런 역차별을 좀 해소하겠다는 거고 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알리나 테무 이런 데서 식품이나 의약품 같은 거 좀 인증받지 않거나 그런 것들도 무분별하게 좀 판매가 됐었거든요. 거기다가 청소년 유해 맺힘을 뭐 아까 얘기한 19금 뭐 선전성 있는 그런 상품 등이 팔리기도 하고 심지어 무슨 총기 이런 것들은 저희는 불법이잖아요. 근데 그쵸. 그런 것들도 이제 검색하고 판매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사실 개인정보도 좀 침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네. 계속 우려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우려들 때문에 그런 이제 4대 소비자 피해 항목을 집중 점검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다음 달에 다이어트 제품이나 진통제 같은 뭐 식품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 점검도 하고 또 인공지능 가품 대조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했고요. 또 특허청이랑 관세청 같은 경우에는 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해외 직구 통관 단계에서 아예 가품 적발을 강화하도록 하기로 했고 또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좀 후속 조치 후에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그런 내용의 대책을 발표를 한 겁니다. 네. 이제 국내 소비자들이 간간히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중국으로 이렇게 개인정보가 흘러가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들이잖아요. 네. 이것에 대한 대책들도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대책들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사실 그 부분이 이제 이번에 발표하고 나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됐던 건데 일단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그 전에는 사실 얘기가 많이 안 나왔었기 때문에 네. 강화된 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아직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국내 플랫폼이나 아까 말했던 중소상공인 역차별 피해 관련 대책은 안 담긴 것 아니냐, 네. 알맹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네. 얘기인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게 이제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지만 이것 말고는 기존에 이제 소비자 보호하겠다는 그 내용에서 더 나아간 게 있냐? 네. 그냥 이제 엄격하게 적용하겠다 이런 게 대부분이라는 건데 원래도 하고 있었던 건데 이게 좀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얘기고 또 이제 또 알리나 테무 등 이제 소비자 피해 구제 한라인도 구축을 하고 또 위해 물품 차단, 뭐 자율 협약을 추진하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중국 플랫폼 자체의 자정을 기대를 했는데 이것도 효과가 좀 의문스럽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 박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저도 잠시 뒤 2부에서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입니다. 소아진료, 분만, 중증 응급수술과 같이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정부는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향후 5년간 10조 원 이상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합니다. 이와 함께 과잉 진료 우려가 큰 항목을 중심으로 비급여를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국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 의료가 공정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 체계를 정상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음식을 먹는 모습은 다 다르고 제각각이죠. 뭐든지 먹성 좋고 복스럽게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에 드는 것만 젓가락으로 조금씩 집어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다. 이 예문에 나오는 동사 집다는 지 밑에 비읍 받침을 쓰는데요. 기구로 물건을 마주 잡아서 들다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반찬을 젓가락으로 집어 먹는다고 할 때 집어와 먹다를 붙여서 쓰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집어와 먹다를 띄어서 쓰는 것이 맞을까요? 이 경우에는 집어서 먹는다는 뜻으로 한 단어가 아니니까 집어와 먹다를 띄어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이와 달리 집어 먹다를 붙여서 쓰고 한 단어로 사용할 때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 남의 것을 가로채어 제 것으로 만들다라는 뜻으로 쓰이면 공금을 집어먹다 또는 그는 남의 것을 맨입으로 집어먹으려 한다처럼 쓸 수 있겠죠. 비슷한 말로는 남의 것을 부당하게 가로채어 제 것으로 만들다라는 뜻의 동사 집어삼키다가 있습니다. 또 겁이나 두려움 따위를 가지게 되다라는 뜻으로 쓰이면 그는 의사의 말에 잔뜩 겁을 집어먹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모두 붙여서 쓰면 되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동쪽 위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지만 전국 대다수 지역의 대기가 건조합니다. 내일과 모레에 걸쳐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예보된 비의 양이 적은 곳은 건조특보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예보된 비의 양은 대부분 5에서 20mm, 강원도는 30mm 정도로 잡혀 있는데요. 눈 오는 지역, 특히 강원 산지 폭설이 예보돼 있어 우려됩니다. 시설물 관리와 더불어 빙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원 산지 북부 지역 많은 곳은 최대 20cm 가까이 오겠고요. 강원 산지 전반적으로 5에서 15cm, 강원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에도 최대 7cm, 경북 내륙 최대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오늘은 막다가 오후에 가끔 높은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1도대였던 서울 지방 13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 전주의 낮 기온 15도, 대구 16도 등 10도에서 17도의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고 내일도 서울의 아침 기온 3도, 모레 0도 등 계속해서 아침에는 꽃샘추위가 일시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아서 주의해 주시고요. 내일 오후부터는 미세먼지 농도 높은 곳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1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북한이 지대함 순항미사일 발사 한 달 만에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비행거리가 300km 이상으로 나타난 가운데 군 당국은 미사일 재원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조만간 물가 안정대책을 위한 당정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와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논란과 관련해서는 추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이른바 기자 회칼 테러 발언에 대해 입틀막으로 모자라 칼틀막 하는 것이냐며 황 수석 경질과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칼럼 논란에 휩싸인 양문석 후보는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지 한 달째의 논을 서울대와 연대 교수들이 모여 사직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부는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새벽 경상북도 포항 구룡포 앞바다에서 대게잡이 어선이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죠. 어제 새벽 경북 포항 구룡포 인근 해상입니다. 조업을 하던 어선이 전복됐는데요. 9.7톤급 어선이었고요. 새벽 2시 40분쯤이었습니다. 인근을 지나던 선박이 구조한 1명까지 승선원 6명 중 5명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제일 처음에 구조했던 사람이 선장원이었는데요. 선장님이 생존하다 보니까 정보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다른 사람들까지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1명은 실종된 상태입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수색에 대형 경비함 4척과 항공기를 투입한 상태고요. 해군과 일본 해상청의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 해역에 어제 저녁 7시부터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에서 구조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통영 해역에서도 어선 전복과 침몰 사고가 있었잖아요. 이 사고로 실종된 선원들 수색 작업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지난 14일이었죠.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해서 선박 17척과 항공기 5대를 동원했는데 나흘째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었습니다. 해경은 지난 9일에도 어선 전복 사고 실종자 5명에 대해서도 선박 14척과 항공기 5대를 투입해서 수색을 했지만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꼭 발견되길 바랍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였죠. 80세 운전자 부주의로 인해서 차량 7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났어요. 네, 이 사고로 인해서 13명이 다쳤지만 다행히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일요일이었던 오전 9시 40분쯤 강남구 구룡터널 교차로 인근에서 8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7중 추돌 사고를 낸 겁니다. A씨의 차량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파고들다가 앞차를 들이받았는데요. 이게 연달아 다른 차들과 연쇄 추돌해 버린 겁니다. 갓길에서 대기하던 마을버스 2대를 포함해서 총 7대가 엉켰습니다. 알고 보니까 A씨는 당시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을 잘못 밟은 거였는데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운전 미숙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을버스에는 다행히 승객이 타고 있지 않았고요. 사고 규모에 비해서 피해는 크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뿐만 아니라 사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을 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는 매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지난달 연신내역에서 있었던 사고는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알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시면 교통비를 지원해드리겠다 등의 유인책을 펴고 있지만 반납률은 전국 평균적으로 2%대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거의 반납하시는 분들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또 어제 오후 고속도로에선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서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고요. 어제 오후 7시쯤 전남 담양군 고속도로 고창 방면에서 차량 4대가 연속으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사고로 운전자인 36살 A씨와 5살 아들이 숨졌습니다. A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SUV 운전자 40대 B씨도 현장에서 숨지면서 3명이 사망했는데요. 사고는 선도에 가던 36살 A씨의 승용차가 단독 사고를 내면서 1차로에 멈서서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후에 B씨는 A씨의 승용차를 추돌한 뒤 밖으로 나와서 사고를 수습을 했는데 이어서 뒤따라오던 버스 2대가 사고 현장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를 비롯해서 B씨와 충돌을 한 거죠. 현재 버스 탑승자인 5명도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 이송되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가운데 절반 정도만 결혼할 의향이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맞습니다.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19에서 4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생각이 있다라고 답한 비율을 보니까 51.7%에 그친 겁니다. 결혼할 생각이 없다라는 응답자가 24%였고요. 성별로 나눠봤을 때는 남성이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연령별로도 보면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자는 20대에서 30대로 가면서 점차 오르다가 30대에서 34세로 갔을 때 가장 높고요. 그 이후로 계속 감소합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인데 이 중에서도 앞으로 아이를 낳을 생각이 있는 성인은 절반을 밑돌았습니다. 설문 대상 전원에서 아이를 낳을지 물었더니 낳지 않을 생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무려 46%입니다. 저출산 현상의 여러 원인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느냐 점수를 매겨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구조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체 설문 대상의 22%만 국가의 일가정 양립 정책을 알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정책이 있어도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최근 우리나라 맞벌이 부부 가정에서 여성이 맡는 이 자녀 돌봄 시간이 남성보다 훨씬 많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죠. 그 부분도 그래서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이 아이를 돌보는 시간은 남성의 2배가 넘는 12시간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젠더 관점의 사회적 돌봄 재편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0세에서 7세 영유아를 둔 약 5,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어머니가 감당하는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11.6시간, 돌봄 기관은 7.7시간, 아동의 아버지가 4.7시간, 그리고 아동의 조부모가 3.8시간 순이었습니다. 하루를 30분 단위로 그래서 쪼개서 분석을 해봤더니 출근 전과 퇴근 이후에는 대부분 어머니가 아이를 봤습니다. 네.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까지 출근 전이죠. 아동 어머니의 돌봄 비율은 60%에서 한 80% 수준이었는데 같은 시간대 아동의 아버지는 10%대에 그쳤습니다. 일과 시간에는 돌봄 기관과 아동의 조부모에게 넘어가는 흐름을 보이다가 퇴근 무렵에는 다시 아동의 어머니에게로 쏠리게 됩니다. 오후 6시 기준으로 영아를 둔 맞벌이 가구의 돌봄 비율은 아동의 어머니 55%, 아동의 아버지는 20%로 분배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맞벌이 가구가 아닌 아동의 어머니가 감당하는 하루 평균 돌봄 시간도 알아봤더니요. 약 15시간이었고요. 아동의 아버지는 약 4시간입니다. 맞벌이 가구와 비교를 했을 때 아동의 어머니 돌봄 시간은 약 3시간 정도 늘었는데 아동의 아버지는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걸 볼 수 있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워킹맘들 사이에선 회사 퇴근하면 육아 출근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소식도 살펴볼게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한국 사회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직업 귀천 의식이 강하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보고서인데요. 지난해 7월에서 8월 5개 나라의 18에서 64세 취업자 각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연구진은 직종별로 대표적인 직업 15개를 선정해서 각 직업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사회적인 지위를 5점 척도로 매기게 했습니다. 15개 직업 안에는 국회의원, 약사, 교사, 은행 사무직원, 소방관, 영화감독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사 결과 국가별로 직업에 대한 인식이 좀 달랐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4.16점으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이 약사, 인공지능 순이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도 국회의원이 1등이었습니다. 일본은 약사, 중국은 영화 감독이 그 뒤를 이었고요. 한편 미국과 독일에는 나란히 소방관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소방관이 11위였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 1위를 차지했던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12위, 독일에서는 10위였습니다. 미국과 일본, 독일은 사실 직업별 차이를 크게 두는 편이 아니었는데요. 중국은 중간 정도, 그런데 우리나라가 유독 두드러졌다라는 겁니다. 이번 조사는 1부터 5까지 직업에 대한 인식을 점수화해서 물어본 건데 미국과 일본은 제일 위세가 높다고 보는 직업과 제일 낮게 보는 직업 사이의 평균 점수 차가 1점을 넘지를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2.3에 달했습니다. 직업의 귀천이 크다고 느끼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기 직업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도 일본과 더불어서 가장 낮은 편이었는데요. 그만큼 직업 자존감이 낮고 존중받지 못하고 느꼈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이번 조사에서 2007년보다도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스포츠 소식인데요. 쇼트트랙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우리 선수끼리 충돌해서 금메달을 놓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두 선수의 충돌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일단 이번 사태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박지원 선수와 황대현 선수는 2024년 국제빙상경기연맹 쇼트트랙 세계선수권 대회 남자 1000m 결승에서 충돌을 하고 말았습니다. 레이스 후반에 황대현 선수는 선두를 달리고 있었고 박지원 선수는 인코스로 추월을 시도를 했는데 이후에 두 선수 간 접촉이 발생하면서 둘 다 균형을 잃고 쓰러집니다. 이 충돌로 박지원 선수는 레이스를 완주하지 못했고 황대현 선수는 경기 후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가져온 이유는 이번 충돌이 말씀해 주셨듯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7일 남자 1500m 결승에서도 황대현 선수가 선두로 달리던 박지원 선수를 추월하다가 박지원 선수가 밀렸고 황대현 선수는 1위로 결승선을 통과를 했지만 결국은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에도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도 월드컵 1차 대회 남자 1000m 2차 레이스에서도 황대현 선수가 박지원 선수를 밀어서 옐로 카드를 받고 실격 처리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네. 박지원 선수가 경기 도중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요.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1000m 남자 결승 경기 도중 박지원 선수는 좌절한 듯 눈물을 흘렸고 쓰러진 채 한참을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박지원 선수는 올 시즌 남자 1000m 세계 랭킹 1위로 대회 2년 연속해서 우승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충돌 사고로 부상을 당하게 됐고 남자 5000m 계주 결승에도 출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996년생인 박지원 선수는 올림픽과 인연이 없어서 아직까지 병역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면제를 위해서 내년 항저우 동계 아시안게임 출전이 특히 중요한데요. 이번 세계선수권 대회는 차기 시즌 국가대표 선발전 면제가 걸려 있어서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황대현 선수는 이미 군면제가 되어 있던 상황인데요. 다시 선발전을 치러야 하는 박 선수는 그래도 씩씩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기 이후에 놓친 금메달을 다시 가져오면 된다. 다시 한번 일어나서 또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강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네. 한 일본인이 경증 치매를 앓는 아버지가 한국 여행 중에 실종됐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는데
글을 올린 지 8시간 만에 무사히 아버지를 찾았다고요. 참 다행입니다. 17일 일본인 A씨는 자신의 SNS에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아버지 실종 소식을 알렸습니다. 글은 번역 사이트를 이용한 듯 좀 어색한 말투가 있었는데요. 치매가 있는 아버지가 한국 여행 중 실종됐습니다. 74세의 경증 치매 환자인 아버지가 지난 15일 서울시청의 한 호텔에서 목격된 이후에 행방을 알 수 없게 됐다. 아버지를 도와달라. 정보를 꼭 부탁한다라고 간곡하게 호소를 합니다. 아버지는 화장실에 간 채 실종됐기 때문에 돈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요. 체력도 저하된 상태라서 맨 바닥에 누워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합니다. A씨의 글은 순식간에 SNS에 퍼집니다. 그리고 A씨의 외모를 알 수 있는 사진과 인상착의를 알 수 있는 프로필, 그리고 발견될 시 신고할 수 있는 연락처가 함께 공유됐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사연을 알게 된 네티즌들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A씨 아버지의 안전을 걱정합니다. 하필 외국인이라 말도 안 통할 텐데 여행 와서 이런 일들이 가족들 애타겠다 등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고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여서였을까요? 실종 이틀 만인 지난 17일 A씨 아버지를 찾았다라는 소식이 기적처럼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실종된 A씨 아버지는 인천 시내 길거리에 주저앉아 있다가 경찰관에게 발견됐는데요. A씨는 글을 퍼뜨려주신 여러분, 정보를 주신 여러분, 걱정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관심을 모아준 네티즌들에게 거듭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지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드라마 혹은 영화 속 인물들의 심리를 탐구해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심리극장 사회심리학자인 신고은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우리가 몰랐던 마음의 간격을 좀 좁혀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혹시 술 많이 마시고 나 어제 일이 기억이 안 나 했던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그 정도로 술을 마신 적은 없어요. 아, 네, 다행입니다. 우리가 이제 술을 마시고 다음날 기억이 나지 않으면 이제 보통 필름이 끊겼다 이렇게 말을 하죠. 네. 그래서 전문 용어로 블랙아웃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기억이 나의 의식에서 분리되는 걸 해리라고 합니다. 해리는 살면서 한두 번 정도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현상인데 이제 가끔은 심각한 수준의 해리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이 정상 범주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경우를 해리성 장애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 종영된 작품 중에서 해리 현상이 잘 묘사된 드라마가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장나라 배우 손호준 배우가 이 드라마 고백 부부에 이어서 두 번째 부부로 나와서 화제가 됐던 작품 나의 해피엔드라는 드라마입니다. 네. 제가 그동안은 그래도 저희 방송을 듣고 또 드라마를 찾아보시면 좀 재미있을 수 있게 제 스포일러를 최대한 피했었는데요. 정말 오늘은 불가피하게 좀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청취자분들께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해리 현상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먼저 드라마 나의 해피엔드의 줄거리부터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이 나의 해피엔드는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다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된 주인공이 다시 행복을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나라 배우가 주연으로 맡은 인물 서재원은 유명한 가구 브랜드의 대표로 나오는데요. 이제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정말 치열한 일들이 있었죠. 이제 먼저 어린 시절부터 재원의 인생은 정말 만만치가 않았었는데 이제 재원의 엄마가 도박 중독 그리고 우울증을 알아요. 이제 재원의 엄마는 결국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알고 봤더니 엄마를 죽인 게 이제 새아버지였고 또 사망보험금을 아버지가 다 가지고 갔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극 초반에 이렇게 밝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은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끊임없이 견뎌내는데 그래서인지 우리가 이제 흔히 조울증이라고 이야기하는 양극성 정동장애를 가진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동장애와 함께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마주하다 보니까 여러 번 해리 경험을 하게 되죠.
조울증은 뭔지 알겠는데요. 해리는 좀 막연하게 들리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해리는 일종의 방어 기제예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몰릴 때 기억이나 사고 과정을 정신에서 치워서 그러니까 분리시켜 버리는 걸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내가 이 사건을 직면해서는 감당할 수 없겠다 하는 그런 수준일 때 이 해리 상태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트라우마가 될 만한 사건을 아예 기억을 전혀 못하는 상태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기억상실이라고 부르는 그런 증상을 말하는 건가요? 이 보통의 기억상실증은 두 종류가 있어요. 이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죠. 막 큰 사고를 당하고 나서 이제 병원에서 깨어나서 내가 왜 갑자기 여기 있지? 이러는 것처럼 이전에 경험했던 사건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그런 기억상실증이 있는데요. 이거를 역행성 기억상실증 이렇게 부르고요. 또 반대로 과거의 기억은 여전히 잘 남아 있는데 이 새로운 사건이 저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영화 메멘토가 대표적이죠. 네. 그래서 이제 아내가 죽은 후에 복수를 꿈꾸는 주인공이 안타깝게도 그날 이후로 새로운 기억을 이제 저장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 일을 몸에 타투로 새기면서 기억이 아닌 기록에 이제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죠. 이것처럼 오늘을 살고 하루가 지나면 어제의 일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그래서 특정 시점 이후로 경험한 것들을 기억해서 저장하지 못할 때 순행성 기억상실증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기억상실증은 사고라든지 질병 때문에 내 기능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뇌 구조에 직접적인 손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건데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나눌 해리성 기억상실증은 구조적이거나 기능적인 결함이 전혀 없는데 또 일상생활도 잘 기억하고 살아가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유독 어떤 사건만을 선택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선택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은 좀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기억 안 나는 척하는 건 아닌가, 곤란한 상황을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빠져나가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고요. 네. 근데 그건 아니고요. 이제 정말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적인 사건을 그대로 직면하고 살면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수준이 있거든요. 그럴 때 아예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부정하고 살아가는 이런 마음의 방패, 보호기제가 해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드라마 나의 해피엔드에서는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기에 주인공이 해리 현상을 겪게 되는 건가요? 네, 이 드라마 주인공 재원은 정말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기구할까 싶을 정도로 힘든 삶을 살거든요. 앞서 드라마 줄거리 소개할 때도 이제 엄마가 도박 중독이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엄마만 욕하면 되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그런 여자의 자식이라고 이제 재원도 계속 어릴 때부터 손가락질을 해요. 예를 들면 친구가 슈퍼에서 물건을 깼는데 당연히 재원이 깼을 거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막 혼내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친구도 당연히 없고요. 이 사회적 지지라는 게 심리적 안정감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어린 나이에 주변 사람들은 항상 배척하고 또 자신을 보살펴주고 편이 되어줄 엄마도 없고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고 또 심리적인 고통이 크겠어요. 그래서 한 번은 학교에서 이제 괴롭힘이 너무 심하니까 재원이 이제 힘들어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학교에서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살아서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이제 깨고 나서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병원에 실려왔는지도 그래서 자신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조차 기억에서 이제 지워버린 거죠. 그렇게 잃어버린 기억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나요? 원래 해리성 기억상실은 갑자기 나타나고요. 또 잃어버렸던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기도 해요. 이게 어떤 기능적인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서 약을 먹고 또 치료를 하거나 또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충격이 크면 갑자기 기억이 상실이 되고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떠오르게 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드라마에서는 또 해리성 기억상실이 찾아오는데요. 이 재원이 정말 사랑하고 믿었던 이제 남편 순영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너무 힘든 학창 시절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곁에 있어준 정말 친한 친구 윤진이라고 있는데 두 사람이 불륜관계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겠는데요. 네, 이 배신감이 보통이 아닐 텐데요. 그렇다고 바로 막 무너지거나 해리가 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재원이 워낙 시련에 조금 단련되어 있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도 이제 딸을 위해서
처음에는 모른 척을 하다가 이제 남편인 순영에게 나는 우리 딸을 지키고 싶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싶으니까 두 사람이 관계를 좀 정리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순영이 갑자기 굉장히 화를 내면서 이혼을 하자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재원도 이제 폭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제 모든 일을 총동원해서 순영을 막 곤란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친구 윤진이도 사람들 앞에서 엄청난 수모와 수치를 느끼게끔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되게 통쾌하게 복수를 하고 있다라고 느껴질 때쯤에 또 갑자기 기억을 잃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윤진한테 옛날부터 되게 친했던 그런 상태의 모습으로 대하고 또 순영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사랑했던 모습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윤진이 자기를 막 수치스럽게 하고 나서 다시 또 친한 척을 하니까 굉장히 황당해하면서 네. 이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는 무슨 일만 생기면 편리하게도 항상 기억 뒤로 숨어버리는구나. 그때도 지금도 이런 식으로 이제 뭐라고 하죠. 네. 주인공은 기억을 잃었다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적반하장 상황 아니에요? 네. 친구인 윤지는 왜 그런 거예요? 네. 근데 또 여기 이제 사연이 있어요. 그 재원과 순영 사이에 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딸이 그 순영의 친딸이 아니었거든요. 그 사실 이 아이가 그 친구 윤진이랑 결혼하려던 그런 남자의 딸이었어요. 그럼 재원이 먼저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이게 정말 상황이 좀 복잡한데요. 그 어느 날 그 주인공의 남편인 순영이 당신의 딸은 당신의 친딸이 아니다. 이런 익명의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너무 행복한 부부였는데 아무래도 그런 메시지를 받으면 좀 불안하잖아요. 네. 그래서 의심이 좀 생겨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친자 검사를 해봤더니 정말 자기 아이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배신감과 복수심 때문에 재원의 가장 친한 친구하고 이제 바람을 피우기로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재원한테 걸린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재원이 막 딸을 핑계로 나 가정을 지키고 싶으니까 관계를 정리해라. 네. 이러니까 이제 순영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혼을 얘기를 한 건데 여기에서 또 재원의 반응이 조금 황당한 게 자신의 아이의 아빠가 다른 남자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또 모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이 재원은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아이의 아빠였던 그 윤진의 남자친구가 사실 굉장히 나쁜 남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재원이 거절하기 어려운 자리에서 이제 계속 술을 마시게 하죠. 근데 이제 재원이 이제 조울증 환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신과 약을 먹고 있어서 이제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고 결국 블랙아웃이 되고 그때 이제 문제 일이 발생을 한 거죠. 극단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이것도 해리 때문에 일어난 비극 같네요. 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기억을 잃은 해리 현상 때문에 이제 자기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다만 해리성 기억 상실증까지는 아닌 것이 그 이 질환으로 진단을 받기 위한 기준에서 술이나 약물 때문에 기억을 잃은 것은 배제된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재원이 이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가정이 자기 때문에 무너졌고 그 사실조차 자기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현실에 이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단련이 되어 있는 캐릭터이지만 결국은 또 해리성 기억상실증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해리 장애와는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저는 다중인격 같은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것도 맞아요. 그 해리성 장애라는 큰 범주 안에 지금까지 알아봤던 해리성 기억상실증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다중인격이 있는데요. 이 전문 용어로는 해리성 정체감 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똑같이 해리 현상을 기반으로 나타나는 증상인데 해리성 기억상실증은 그때 사건이나 시점 자체를 그냥 기억을 잃어버리는 거라면 이 해리성 정체감 장애는 해리된 기간 동안 내가 아닌 다른 인격이 살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보면요.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행동해서 좀처럼 종잡을 수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집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당혹스러운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다중인격에 해당되는 걸까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 너 완전 다중인격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그냥 이제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놀릴 때 쓰는 그런 표현이고요. 진짜 해리성 정체감 장애의 경우에는
완전히 독립된 둘 이상의 인격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메리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굉장히 상냥하고 또 배려심 넘치는 그런 여성이었는데 이 여성이 좀 알 수 없는 통증 때문에 심리치료를 오래 받았거든요. 근데 이상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내가 어제 밤에 분명히 이제 자동차 기름을 가득 충전해 놓고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기름이 절반 이상이 사용되어 있고 또 주행거리도 100km나 늘어나 있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좀 이상해서 최면 치료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치료 도중에 이제 목소리랑 말투가 바뀌더니 나는 메리가 아니고 마리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인격이 이제 나온 거죠. 그러면서 마리안이 자기는 이제 밤마다 운전을 해야만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메리는 이제 마리안으로 자기가 살아갔던 기억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 사람이 내 안에서 같이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쉽게 말하면 그렇죠. 이 보통 해리성 정체감 장애 인격은 5개에서 10개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방금 소개했던 메리의 경우에도 치료를 계속하면서 4개의 인격이 더 확인이 됐대요. 그래서 어떤 인격의 경우에는 6살의 아동이었고 또 어떤 인격은 조금 괴팍해서 의사가 환자의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지 않냐 이러면서 나의 존재를 메리 그러니까 주인격한테 말하지 마라. 막 이렇게 협박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리안이라는 인격이 메리의 존재를 의식하는 것처럼 이제 서로 다른 인격이 서로의 존재를 인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인격과 인격이 서로를 인지를 못하고 또 다른 인격으로 살아가는 순간의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 보자면 해리성 기억상실증은 그냥 감당이 안 되는 사건을 잊어버리는 거고 해리성 정체감 장애는 감당이 안 되는 그 시점을 새로운 인격한테 떠넘기는 거다. 이렇게 구분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해리성 정체감 장애가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이 해리가 이제 감당 못할 사건으로부터 심리적으로 분리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어린 시절의 정신적 학대나 트라우마 혹은 이제 신체적이고 성적인 그런 학대 있죠.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죽음이 느껴질 정도의 공포를 느낄 만큼 이제 폭행을 당했을 때 이때 해리성 정체감 장애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른보다 더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도저히 이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마음이 너무 약한 상태인데 또 벗어날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도망간다고 해서 어떻게 살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세거나 좀 나이가 많거나 이런 상상의 인격을 만들어서 극복해내려는 시도다. 이렇게 보고 있죠. 사실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이 해리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무섭게 그려지곤 하잖아요. 결국 그들도 사실 아픈 사람들인데 우리가 혹시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이 마주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제 해리성 장애를 접하게 되는 건 정말 영화나 드라마인데 아무래도 영화의 소재가 자극적이다 보니까 해리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위험하다, 잠재적 범죄자다 이런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모든 정신장애가 그렇듯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은 극소수거든요. 일반인 중에서도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은 극소수잖아요. 네. 똑같은 건데 우리가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잠재적 위험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의 증상이 나와서 자기를 의심하고 또 병원 가는 과정이나 아니면 약을 먹고 치료하는 과정을 좀 꺼리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편견을 버리고 바라보려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라디오 심리극장 지금까지 사회심리학자 신고은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미카의 해피엔딩 듣고 커피로 맛보는 역사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나른한 오후 커피 한 잔에 담긴 향긋한 역사를 풀어드립니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커피 인문학자 이길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과 이렇게 커피와 관련된 역사를 살펴보면요. 혁명과 같은 역사적 사건, 또 시대적 흐름에 커피가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오늘은 반대로 커피로 인해서 역사의 방향이 달라진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뭐 궁금하시죠? 네. 네, 오늘은 커피 덕분에 대통령이 된 사람 이야기를 전해드리죠.
커피로 돈을 벌어서 뭐 대통령에 출마했다든지 그런 네. 통상적인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느 날 커피 배달을 한번 확실하게 하는 바람에 대통령이 된 사람 이야기입니다. 커피 배달 잘해서 대통령이 된 이 사람 때문에 그 나비 효과로 1910년 8월에 조선이 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리죠. 아니 커피 배달을 잘해서 대통령이 됐다는 얘기도 사실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그 인물이 조선의 멸망에도 영향을 미쳤다니까 누군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렇죠. 오늘의 주인공은 미국 대통령 중 한 사람이에요. 주인공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미국 대통령과 관련된 상식 하나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혹시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네. 대통령 1위부터 10위에 어떤 인물들이 들어있는지 MC는 아세요? 글쎄요. 10위까지는 다는 몰라도 뭐 1위는 좀 알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링컨 아닐까요? 네, 뭐 변하지 않는 네, 1위는 링컨이죠. 네. 그리고 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도 항상 거의 1위 아니면 2위입니다. 네. 나머지 분들을 좀 알아보면요. 3등은 2차 세계대전을 이끌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리고 4등은 그분의 아저씨뻘 되는 분이에요. 20세기 첫 미국 대통령인 시어더 루즈벨트입니다. 뭐 이 탑 4는 거의 변하지 않아요. 5위부터 10위 사이에는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이 거론이 되죠. 예컨대 뭐 제퍼슨, 윌슨, 트루만, 아이젠하워, 케네디, 뭐 존슨, 레이건, 오바마 뭐 이런 분들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뭐 트럼프나 부시 그리고 오바마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바이든이요? 경우는 없습니다. 전혀 네. 없습니다. 이 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대통령들이 지닌 공통점이 2개가 있는데 오늘도 한번 맞춰보실까요? 공통점이 2개라면 일단 하나는 알 것 같아요. 네네. 커피를 좋아할 것 같고요. 네, 네. 나머지 하나는 뭔가요? 네. 이 인기 있는 미국 대통령은 대부분 큰 전쟁을 일으켰든지 아니면 큰 전쟁에 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와 전쟁이 인기 있는 대통령의 공통점이라는 거죠. 네. 대통령이 커피를 좋아하면 큰 전쟁이 나든지 전쟁을 일으키든지 아니면 큰 전쟁이 나면 대통령이 커피를 많이 마시든지 뭐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뭐 둘 다일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커피를 특별히 좋아하지도 않았던 미국 대통령 중에 커피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바로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에요. 좀 낯선 이름이죠. 네. 1897년부터 1901년까지 미국의 제25대 대통령을 지낸 인물이고요. 링컨처럼 대통령에 재선되자마자 암살당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뭐 대통령 10명이나 인기 없는 대통령 10명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으니까 비교적 평범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커피 덕분에 대통령이 돼서 커피 대통령이라고 불렸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어떤 인물인지 좀 자세히 소개해 주세요. 네, 맥키니는 1843년생입니다. 오하이오주의 나일스라는 아주 작은 마을이 맥키니의 고향이에요. 이곳에는 그런데 변변한 학교가 없어서 맥키니의 부모가 어린 맥키니와 그 형제들을 데리고 조금 큰 주변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폴란드라는 곳으로 이주를 하죠. 이곳에서 맥키니는 신학교를 마쳐요. 그리고 1860년에 펜실베니아주의 알레겐이라는 대학에 입학을 하죠. 그런데 몸이 아파서 1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요.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가정 형편이 나빠지는 바람에 더 이상 공부를 계속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직업이 우편배달부 교사 등이에요. 당시 우편배달부나 교사는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종의 뭐 하찮은 직업이었거든요. 링컨이 우편배달부를 한 거나 그리고 저희가 전 시간에 소개했었던 맥셀하우스 창업자가 교사 일을 한 것이 이런 당시 시대의 흐름을 잘 보여주는 선택이었죠. 이 맥키니가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던 1861년 역사적 사건이 벌어지고 이게 맥키니에게 천재일류의 기회를 열어주게 됩니다. 1861년 봄에 벌어진 미국에서의 사건 뭘까요? 너무 쉬운 문제인가요? 1861년 그리고 미국이면 남북전쟁 벌어졌을 때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전쟁이 맥키니에게 어떤 기회를 열어준 거예요? 예, 이 가난한 맥키니는 전쟁이 벌어지자마자 바로 군에 입대를 하죠. 18살 맥키니는 입대 초기에는 군대 내에서 잘 적응도 못하고 방황을 좀 해요. 이런 소년 맥키니를 잘 보살펴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러더포드 헤이스라는 소령이었었습니다.
이 헤이스는 맥키니와 마찬가지로 오하이오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고향 선배였던 편이죠. 이 군대 상관이었던 헤이스는 훗날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도 해요. 이 맥키니가 입대를 하고 1년이 조금 지난 1862년 9월 맥키니의 일생을 바꾸게 되는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게 1862년 9월 17일 벌어진 엔티에탐 전투인데요. 남북 전쟁 기간 동안 벌어진 수많은 전투 중에서 하루에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그러니까 가장 비극적인 전투였죠. 네. 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북서쪽 메릴랜드주하고 버지니아주의 경계에서 벌어진 전투였어요. 이 남부군의 유명한 그 로버트 리 장군이 직접 지휘를 한 전투였었고, 이 북부군도 수도 워싱턴 DC를 지키기 위해서 거의 사활을 걸어야 됐던 아주 중요한 전투였죠. 그런데 전투 초기에는 북부군이 많이 불리했습니다. 거의 항복 직전까지 갔어요. 만약 이날 북부군이 이 전투에서 졌다면 워싱턴 DC를 빼앗길 수도 있고 남북 전쟁의 승자가 남부일 수도 있었던 절체절명의 중요한 전투였는데요. 이런 아주 중요한 순간에 어디선가 어린 소년이 외친 소리가 들립니다. 커피를 외치며 나타난 소년.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19살 오하이오 보이 맥키니였습니다. 이 사람이 큰 양동이에 뜨거운 커피를 담아 들고 총알이 막 날아다니는 그런 위험한 그 전쟁터를 뛰어다니면서 커피를 배달한 거죠. 맥키니의 외침이었던 거죠. 지쳐서 쓰러져 있던 북부군 병사들이 커피를 받아 마십니다. 맥키니가 주는 커피를. 그리고 생각을 하죠. 저런 어린아이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다니는데 우리가 쓰러져서 이렇게 항복을 거의 준비하는 분위기가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며 하나둘 용기를 내서 일어나기 시작하죠. 게다가 커피를 마신 덕분에 뭐 저녁 나절이었으니까 몸에 활기가 생겼습니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죠. 어떻게 됐을까요? 영화의 한 장면 같네요. 네네. 그래서 전세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네, 결국 전세는 역전되고 북부군이 이깁니다. 마침 저녁 나절이었고 남부군이 지쳐있을 때였는데 북부군은 커피가 주는 에너지로 싸움을 뒤집게 된 거죠. 북부군이 커피의 효능을 아주 크게 깨닫는 순간이기도 했죠. 당시 맥키니 소속 부대의 장교가 남긴 일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오하이오 보이 맥키니가 커피를 들고 나타났을 때 마치 일개 여단 규모의 지원병이 온 느낌이었다. 커피가 북부군의 사기 진작에 끼친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표현이죠. 이 전투 이후 북부군에는 커피 기운이 남아있을 때 전투를 개시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북부군은 낮보다는 저녁이나 밤에 전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져요. 이 커피가 없던 남부군이 지치고 좀 졸려서 잠을 자려고 할 때 커피를 마시고 잠을 잊은 북부군이 전쟁을 시작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꾀를 잘 쓴 것 같은데요. 그래서 북부군이 이기는군요. 그렇죠. 결국 북부군이 이기죠. 북부군에는 당시 하루에 40g 정도의 커피 원두가 매일 배급으로 주어졌고요. 이 원두는 거의 10잔 정도의 커피를 만들 수 있는 양이에요. 많죠. 북부군이 커피를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를 보여주는 일화가 한 가지 있는데요. 당시 북부군이 사용하던 소총의 개머리판에 커피 원두를 갈 수 있는 그라인더를 장착을 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전투를 하다 어디에서나 쉽게 커피 원두를 갈아서 커피를 끓일 수 있었다는 얘기죠. 이 반면에 해상 봉쇄를 당한 남부군에는 커피가 아주 귀했습니다. 그 남북 전쟁을 주제로 한 영화 예컨대 니콜 키드만과 주드로 주연의 콜드 마운틴이 대표적인데, 이런 영화를 보면 전쟁 당시 남부에서 커피가 얼마나 귀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총이나 실탄을 북부군에게 넘기고 커피를 구하는 남부군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화 같은 것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일개 사병이었던 맥키니가 어떻게 대통령이 돼요? 맥키니는 이제 남북 전쟁 종료와 함께 소령으로 예편을 하죠. 그리고는 뉴욕에 있는 한 로스쿨에 입학을 해서 1년 정도 법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돼요. 고향 오하이오에 돌아와서 변호사와 검사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남북전쟁에서 모셨던 아까 이야기한 그 상관 헤이스가 오하이오 주지사 이어서 대통령에 출마를 하게 되고 대통령에 당선되는 일이 벌어져요. 결국 헤이스 대통령 도움으로 맥키니는 고향 오하이오주에서 하원 의원에 당선되고, 맥키니는 오하이오 주지사를 거쳐서 1896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출마를 합니다.
그가 하원 의원, 주지사 그리고 대통령에 출마해서 선거 운동을 할 때 외친 구호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오하이오 커피 소년 맥키니가 왔습니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북 전쟁 중에 발간된 미국의 교과서에 맥키니의 커피 배달 이야기가 실렸거든요. 남북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커피 배달을 하였던 오하이오 커피 소년 맥키니. 이 선거 때마다 맥키니는 이 구호를 외쳤고 이게 통했죠. 결국 미국 제25대 대통령이 됩니다. 지금도 미국 동부를 여행하다 보면 이 맥키니가 커피 양동이를 들고 총알이 날아다니는 진지를 뛰어다니는 이 모습을 담은 동상, 부조 이런 거를 몇 군데서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구호 하나로 대통령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커피 소년 이미지가 없었다면 맥키니가 과연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 아마도 힘들었을 겁니다. 네, 진짜 커피의 힘이 대단하네요. 전쟁의 흐름을 역전시키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맥키니가 앞서서 조선의 멸망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건 또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맥키니는 1897년 3월에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이 스페인과의 전쟁을 벌여서 쿠바, 하와이, 사이판, 괌, 필리핀을 차례로 점령을 합니다. 이런 덕분에 1900년 11월에 재선에서 성공해요. 근데 취임 6개월 만에 무정부주의자에 의해 암살당하고 맙니다. 근데 당시 법에 따라서 이제 부통령이었던 사람이 선거도 없이 대통령직을 승계하죠. 바로 시어도 루즈벨트입니다. 운이 좋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이 시어도 루즈벨트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40여 명 중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던 인물이라는 사실이죠. 미국 외교문서를 좀 읽어보면 알 수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인이 존경하는 대통령 5위 안에 드는 네네.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왜 그렇게 나빴어요? 네, 그가 남긴 그 발언을 보면 아주 명확해요. 예컨대 조선은 독립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조선인은 자치 능력이 없다.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이 조선을 위해서나 동양 평화를 위해서 좋은 일이다. 이런 편견을 아주 강하게 가졌던 인물이고 주변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네. 이 고종 황제가 특사 헐버트를 보냈을 때 그를 홀대했던 것도 역시 대통령 루즈벨트였었죠.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그가 유명한 전쟁성 장관입니다. 누구냐 하면 윌리엄 태프트라는 인물입니다. 이 커피 대통령 맥키니의 오하이오 고향 후배고 맥키니를 통해서 루즈벨트 대통령의 친구가 된 인물이에요. 네. 이 커피 대통령 맥키니가 아니었으면 출세할 수 없었던 사람이라고 봐야죠. 전쟁성 장관 태프트가 1905년에 일본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 수상 가스라 다로와 회담을 하고 남긴 메모랜덤 형식의 미략. 이게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유명한 태프트 가스라 미략입니다. 그 유명한 태프트 가스라 미략이 이렇게 탄생하는군요. 네, 이 미략에 따라서 역사책에 나오듯이 1905년 11월에 을사늑약이 체결되죠. 게다가 1909년에는 이 태프트가 루즈벨트를 이어서 미국의 제27대 대통령에 취임까지 합니다. 1910년 일본에 의한 조선 강제 병합이 단행될 때 미국의 대통령은 태프트, 일본의 수상은 가스라였어요. 그러니까 태프트 가스라 미략의 당사자였던 태프트와 가스라가 한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 다른 한 사람은 일본의 수상이 되어서 조선을 일본에 팔아넘긴 게 1910년 한일 병합입니다. 맥키니의 커피 배달에서 시작된 나비 효과가 태프트 가스라 미략과 한일 합방까지 가져온 거네요. 네네. 좀 쓸쓸하고 슬픈 역사가 커피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있나요? 네, 이 커피 대통령 맥키니와 조선을 연결시키는 사람이 나타나죠. 개화기에 조선에 온 의료 선교사 호레이스 알렌 들어보셨죠? 이 알렌은 1858년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났어요. 역시. 네. 뭔가 감이 오죠. 루즈벨트와 동갑입니다. 1884년에 선교사였던 알렌이 조선에 와요. 장르고 선교사였는데 미국 공사관의 의료요원으로 입국을 합니다. 당시는 기독교 선교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알렌은 당시 조선에 와 있던 다른 선교사, 외교관들과 마찰이 잦았습니다. 기록에 보면 허구한 싸웠습니다. 결국 1887년 주미 공사관에 부임하는 조선 대표단을 안내하라는 고종의 명을 받고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고종이 일부러 보냈다는 말도 있습니다. 너무 네. 시끄러워서.
일을 마치고 조선으로 오지 않고 미국에 남아요. 그런데 3년쯤 지난 1890년 알렌이 서울에 그야말로 짠 하고 드라마처럼 나타납니다. 갑자기. 이번에는 의료요원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새로운 신분이었는데 어떤 신분이었을까요? 의료 요원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라고요? 네네. 그럼 뭐 사업가? 네, 그 당시 뭐 사업가도 많이 왔는데 알렌은 외교관이 되어 나타납니다. 네. 선교사가 갑자기 외교관이 되어서 서울에 등장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죠. 뭐 주변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알렌은 이렇게 조선에 온 이후 7년 동안은 주 조선 미국 공사관의 서기로 있었고 1897년에 대한제국이 출범하자 대한제국의 초대 공사가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다 보면 주한 미국 대사가 된 건데요. 뭐 대단한 자리죠. 그렇죠. 과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선교사가 공사가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의료 선교사가 한 나라를 대표하는 그것도 뭐 당시에 강대국의 하나인 미국을 대표하는 공사가 됐을까요? 예, 정답은 간단합니다. 지인 찬스. 예, 알렌이 아까 어디 출신이라고 얘기했죠? 오하이오주요. 네, 오하이오주 출신. 그러니까 네. 뭐 맥키니와 뭔가 인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맥키니의 아들과 알렌이 오하이오주 고향 선후배 관계였던 겁니다. 예, 편지를 많이 해요. 예, 알렌이 친구에게 아버지에게 네. 전해달라고. 1890년에 알렌이 주 조선 미국 공사관에 서기에 임명될 때 맥키니가 오하이오주 하원 의원이었고 1897년에 알렌이 초대 미국 공사에 임명될 때는 맥키니가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렌은 고향 후배의 아버지인 맥키니 대통령으로부터 신입장을 받아서 조선에 온 거죠. 친구의 아버지로부터 신입장을 받은 겁니다. 친구 찬스를 이용해서 선교사가 고위급 외교관이 된 뭐 나름 아름다운 스토리죠. 네. 이 호레이스 알렌 외교관으로만 15년 정도 우리나라에 체류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책에는 알렌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혹시 학교에서 배운 내용 기억나시는 거 있을까요? 기억이 잘 안 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근대식 병원 광해원의 설립자죠. 그렇죠. 지금의 연세대학교 부속병원인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 광해원을 설립한 사람이 바로 알렌입니다. 뭐 착한 일이죠. 그런데 역사책에 나오는 운산 금강채굴권, 경인철도 부설권 뭐 이런 것도 기억나시죠? 이것도 알렌이 한 일이에요? 네, 이것도 알렌이 미국에 넘긴 이권입니다. 그리고 1903년에 이루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하와이 사탕수수밭 이민. 그 슬픈 역사도 알렌이 이룩한 대표적인 업적입니다. 네. 말이 이민이지 알고 보면 거의 반도의 무역이었었죠. 알렌은 1905년에 태프트 가스란 비략이 체결되고 미국이 일본의 조선 지배를 승인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자 이를 반대합니다. 결국 을사늑약 직전에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에 의해서 파면되고 맙니다. 이 미국으로 소환된 알렌은 1908년에 Things Korean 조선의 풍물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하죠. 조선에서 겪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조선의 사회 문화를 소개하는 책자예요. 이 책에 보면 알렌이 당시 궁궐에서 고종과 함께 커피를 마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알렌은 1932년에 고향 오하이오에서 생을 마감하죠.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하이오 소년 맥키니의 커피가 만든 나비 효과로 조선이 멸망하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오늘은 역사책에서 배우지 못한 커피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는 신기한 얘기 해주셨는데요. 짧게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이야기 기다리고 있나요? 네, 다음 주에는 1910년대와 20년대 카페 이야기입니다. 끽다점에 이어 등장한 우리나라 초기 카페 풍경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지금까지 커피 인문학자 이기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